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가 된 여성입니다. 아이는 없고 지금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에요. 정말 남편과 더는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막상 혼자 살려니 걱정이 되어 이렇게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요. 여러분은 혹시 디지털 노마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노마드는 회사라는 정해진 공간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닌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을 하며 돈을 버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프리랜서의 개념이죠. 디지털 노마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업무 처리 방식이 크게 바뀌면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참 의미도 좋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에 맞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이 디지털 노마드로 인해 매일 싸우고 실망하다가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10년 전 같은 회사에 다녔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라 회사 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끌렸고 마음에만 두고 있다가 회사 송년회 자리에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뒤로 사적인 연락을 종종 주고받다가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결혼한 후 바로 아기를 갖고 싶었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갖가지 검사를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와 남편의 몸에 이상이 없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해서 저는 다니던 회사까지 관두고 병원에 다니고 운동을 하며 아기를 가질 몸을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기는 저희 부부에게 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5년 정도 지나니 저도 남편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우리는 노력할 만큼 했으니 이젠 자연스럽게 아기가 생기면 정성스럽게 키우고 생기지 않으면 굳이 아기를 갖기 위해 굳이 애쓰지 말자고 합의했어요. 그래도 저는 워낙 아기들을 좋아했던 터라 길 가다가 아기가 보이면 저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가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볼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2년간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 뒤 집 근처 어린이집으로 취업을 했어요. 제가 보육교사가 되는 동안 남편은 우리가 함께 다니던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승진도 하고 팀장이 되어 월급도 적지 않게 받았죠. 남편의 월급과 제 월급을 합치니 부자는 아니더라도 꽤 넉넉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아이도 없으니 따로 돈이 나갈 곳도 없어 저축도 많이 했어요. 이대로 살면 아이가 없어도 우리 둘이 편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앞으로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잘 다니고 있었는데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회사에 다닐 때부터 계셨던 사장님께서 연세도 드시고 몸도 안 좋아지셔서 사장님의 아들이 남편의 상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장님의 아들이 남편보다 나이도 어리고 현장 경력도 적은데 남편에게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잔소리가 업무 중 실수를 해서 하는 말이라면 기분이 나쁘지 않을 텐데 잠깐 화장실을 가거나 다른 팀 사람과 커피 마신다고 잠시 자리를 비운 거 가지고 눈치를 그렇게 준대요. 그리고 회사 업무가 없는 날에는 6시에 정시 퇴근을 하고 일이 많은 날에만 야근했는데 일이 없어서 정시 퇴근을 하는 것조차도 뭐라고 하더랍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이라면 참지 않고 할 말 다 하겠지만 사장님 아들이라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참고 다니기는 하겠는데 언젠간 자신이 크게 폭발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이런 상황이 정말 참기 힘들 텐데 그래도 우리 가정을 위해 참고 다닌다는 것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매일 아침 저녁을 잘 챙겨주며 스트레스 받아도 힘내라고 위로와 응원을 했죠. 그런데 남편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했어요.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스트레스로 인해 온몸에 두드러기까지 생기는 등
보기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결국엔 남편이 이제 더는 이 회사 못 다니겠다고 조금 쉬었다가 아는 형님이 하시는 회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키울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빚이 좀 있기는 하지만 당장 생활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며 저도 어린이집에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으니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관두고 좀 쉬라고 했어요. 정말 이대로 있다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은 제 말에 바로 회사에 사표를 냈고 한 달 후 인수인계를 마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후련한 표정으로 집에 와서 저녁에 맥주를 마시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어요. 정말 몇 달 만에 남편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도 돈이 적더라도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지라고 생각했답니다. 다음 날 제가 어린이집에 9시까지는 출근을 해야 해서 8시 반에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남편은 그 시간까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니 라면 봉지, 과자 봉지에 음료수 캔이 바닥에 뒹굴고 있고 남편은 핸드폰으로 영화나 유튜브를 보며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저분한 집 상태를 보고 조금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거의 10년 만에 쉬는 건데 푹 쉬게 놔두자는 생각으로 아무 불평 없이 밥을 하고 집을 치웠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기만 해도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쉬고 싶을 것으로 생각하며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남편은 매일 놀고 먹기만 하고 회사에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하루는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도대체 회사는 언제부터 다닐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는 형님의 회사에 원래 가려고 했는데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급여를 맞춰주지 못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의 회사는 못 가고 대신 지금 다른 곳에 알아보고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니 이력서를 내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유튜브 영화만 온종일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또 지났어요.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제는 남의 밑에서 일하기는 싫고 본인 사업을 하고 싶대요. 솔직히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벌지만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매우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업을 키우기까지 많은 투자도 필요하고요. 당장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남편이 사업 이야기를 하니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갑자기 웬 사업이냐고 물으니 유튜브를 보다가 컴퓨터로 집에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회사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돈을 벌 수 있어서 꼭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에서 인터넷 되고 컴퓨터만 있으면 앉아서 돈을 번다는데 아주 솔깃할 만한 내용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 일단 사업자를 내고 쇼핑몰을 열어서 위탁 판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충 보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쇼핑몰만 있으면 재고에 부담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이 일에는 정년이 없고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아 보였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한번 해보라고 하고 남편은 바로 사업자 등록을 했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은 유튜브나 영화는 잘 찾아보지만 인터넷 뱅킹이나 컴퓨터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서툰 편이에요. 회사에 다닐 때는 생산팀이라서 컴퓨터를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었는데 쇼핑몰 관련 업무는 컴퓨터로만 하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런 남편이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았고 남편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하기는 하길래 열심히 해보라고 하며 저는 집안일을 했죠. 그런데 남편이 자꾸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저도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빨리 집안일을 마치고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좀 쉬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인터넷 쇼핑몰의 가입 및 입점부터 상품 등록까지 모든 것을 다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이 일은 처음 보는 일이라 몰라서 같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인터넷 글을 찾아보며 함께 했어요.
솔직히 너무 피곤하고 번거롭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데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짜증 부리지 않고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줬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함께 힘을 모아 남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쇼핑몰도 열고 상품 등록도 하며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주문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바로 주문이 들어올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매출이 계속 0원이자 남편은 불안했는지 쇼핑몰 창업 관련 인터넷 강의를 결제해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 강의 비용이 10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처음으로 하고 아직 기본도 모르니 그냥 10만 원짜리 강의를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달랐어요. 몇백씩이나 받고 강의를 하면 강의의 질이 다를 것이고 어차피 우리는 쇼핑몰을 크게 키울 것이니 처음부터 아예 몇백만 원짜리 강의를 듣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지금 고정 수입이 제 월급밖에 없는 이 마당에 몇백만 원짜리 강의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이렇게 몇백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내면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완강하고 확신에 찬 남편의 말에 결국 우리는 몇백만 원짜리 강의를 결제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남편은 강의를 열심히 들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응원하며 9시부터 6시까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남편과 함께 강의를 들으며 쇼핑몰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강의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월 1,000만 원은 거뜬히 매출이 나올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저에게 물어봐가며 쇼핑몰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참 고맙고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사실 남편이 회사에 다닐 때는 평일 오후에 집에 아무도 없으니 퇴근하고 와서 저녁밥만 하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를 관두고 나서는 공부한다는 이유로 집안을 어질러 놓기만 하고 전혀 치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일하고 퇴근하고 와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퇴근 후에 집안일을 다 하고 잠시 쉬고 있으면 자꾸 저에게 강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컴퓨터로 이 업무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청소하고 게다가 쇼핑몰에 대해 공부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이 할 줄 알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에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결국 그 주문 처리도 남편이 아닌 제가 했습니다. 그 뒤로도 하루에 한 건 정도 주문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 모든 주문을 남편이 처리하지 않고 제가 다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주문이 들어오면 그조차도 남편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문이 들어온 것을 확인만 하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퇴근하고 오면 제게 주문이 들어왔으니 처리하라고 말만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집 청소라도 깨끗이 해놓고 밥이라도 해놨으면 이해하겠지만 매번 퇴근하고 오면 집안은 어질러져 있고 남편은 제가 올 때까지 유튜브 보고 영화 보며 놀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밥을 해주고 남편이 어질러 놓은 집을 청소를 했죠. 남편이 쇼핑몰을 시작한 후로 저는 정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을 자기 전 눈 감는 순간까지 잠시도 쉬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하루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낮에 주문 들어온 것 알았으면 네가 컴퓨터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하게 만들어? 내가 집에만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나보다 네가 컴퓨터 더 잘하잖아. 그니까 그냥 잘하는 사람이 깔끔하게 다 하는 게 낫지. 안 그래? 솔직히 요새 오전 오후에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또 집안일에 쇼핑몰 업무까지 너무 지쳐. 너무 힘들다고.
막말로 내가 주문 처리한다고 네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위탁 판매라 마진도 겨우 몇천 원이고 너무 이거 싫다고. 그래도 집에서 몇천 원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그리고 지금 주문 건수도 하루에 한두 개밖에 안 되고 주문 넣는 시간도 고작 10분 정도뿐인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래, 10분이기는 하지. 그런데 나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와서 네가 온종일 어질러 놓은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너 저녁밥 해주고 씻고 하면 너무 지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멍하게 있고 싶다고. 그런데 네가 자꾸 이거 주문 넣어야 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것저것 시키면 너무 짜증이 난다고. 그리고 10분이면 온종일 집에 있는 네가 하면 되잖아. 난 컴퓨터 못 하겠다고. 나보다 네가 컴퓨터 더 잘하잖아. 그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배워서라도 해야지. 못하겠다고 그저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이거 내가 하자고 했어? 네가 한다고 했으면 네가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지. 왜 내가 해야 해? 나는 무슨 네가 어질러 놓은 거 치우는 사람이야? 집에서도 맨날 네가 어지른 거 내가 다 치우고 이것도 네가 일 버려놓고 내가 다 치우고. 저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감정들이 폭발해서 남편에게 제대로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야기하다가 방에 그냥 들어가 버렸네요. 한동안은 남편이 혼자서 쇼핑몰 업무를 다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쇼핑몰에 관심을 아예 끄고 제 일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 결혼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싸운 상태이고 남편이 별 말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퇴근하고 오니 남편이 집안을 싹 정리해놓고 집안을 예쁘게 꾸며놓고 스테이크를 굽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미안했다며 조금만 자신에게 알려주고 도와주면 자신이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하여 그 뒤로 다시 남편의 쇼핑몰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어린이집 업무에 집안일에 남편 쇼핑몰 업무까지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남편이 스스로 하려는 게 보여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위탁 판매라 순수익이 작아도 너무 작더라고요. 매출이 조금씩 나기는 해도 세금 빠지고 수수료 빠지고 나면 아직도 순익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안 되겠다며 또 다른 몇백만 원짜리 강의를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는 아주 실망스러웠는지 남편은 강의를 들으면서 돈 날렸다고 계속 투덜거렸고 결국 이 강의로 인해 이득을 본 것은 하나도 없었네요. 그 뒤로도 남편은 쇼핑몰을 살릴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인터넷 강의만 주야 장천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강의를 듣는 동안 우리는 제가 어린이집 일하면서 벌어온 돈으로만 생활하고 있었고 남편의 퇴직금과 모아둔 월급은 쇼핑몰 강의와 집을 사면서 생긴 빚을 갚는 데 사용했어요. 이전처럼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어른 둘이서만 있고 최대한 아끼다 보니 생활할 수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세금이나 쇼핑몰 수수료를 다 떼고 나니 쇼핑몰 순익이 2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반면에 쇼핑몰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결제한 강의료는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강의 자체는 정말 좋았고 우리가 강의대로 열심히 했다면 순익이 많이 났었겠지만 솔직히 남편은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쇼핑몰을 들여다본 시간보다 영화 보고 TV 보고 먹고 잔 시간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심지어 주문이 들어와도 그조차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9시부터 6시까지 어린이집 일하고 온 제가 집안일도 하고 쇼핑몰 업무까지 하자니 너무 힘들고 피곤했고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1년간 일해서 나온 순익이 겨우 200이고 들인 돈은 2천만 원이야. 이젠 현실 파악 좀 하고 디지털 노마드인지 돼지털인지 그거 때려치우고 차라리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 집에서 컴퓨터만 두드리고 있다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서만 이러고 있을 거야? 아니면 진짜 잠을 줄여가며 최선이라도 다해보던가. 나도 내 나름 노력했다고. 너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매번 강의도 듣고 따라도 해봤어. 다른 사람들 후기 보니까 당장 수익이 안 나오더라도 3년 정도 기다리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니까 너무 재촉하고 닥달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언젠간 터질 수도 있다니까. 3년? 글쎄, 요새같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3년이나 기다리면 세상이 다 변했겠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네가 쇼핑몰 강의를 듣기는 했지만 그 강의대로 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어? 솔직히 상품 등록도 내가 퇴근하고 와서 했고 주문 처리도 다 내가 한 거 아니었나? 지금 주문 들어온 거 네가 처리할 수 있어? 아니잖아. 그런데 뭘 했다는 거야? 그런다고 집에서 청소하니 밥을 하니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나도 많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왜 나의 노력을 몰라줘?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고. 행동을 안 하는데 그 생각이 다 무슨 소용이야? 아우, 그놈의 돈 지긋지긋해. 나 술 먹으러 나갈 거야. 오늘 안 들어와도 찾지 마.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화를 버럭 내더니 혼자서 씩씩대다가 친구랑 술을 마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새벽 1시까지 전화해도 받지 않더니 다음날 새벽 3시에 비틀거리며 들어왔네요. 그 뒤로 남편과 저는 냉랭했습니다. 꼭 필요한 말 아니면 대화를 아예 하지 않았고 저는 쇼핑몰을 들여보지도 않았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남편과 같이 술을 먹었던 친구가 회사를 관두고 전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투자 수익이 회사 월급보다 많다면서 남편도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게 아니겠어요? 주식 투자? 괜찮은 회사의 주식을 사서 장기로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전업으로 한다는 말은 단기로 치고 빠지고 한다는 뜻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거 잘못하면 우리 진짜 쫄딱 망한다고.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쇼핑몰도 하면서 500만 원 정도로만 주식 투자를 해볼게. 500만 원 정도는 지금 당장 사라져도 망하지는 않으니 한번 해보자. 어제 만난 친구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1,000만 원 정도 벌었다더라. 나 이런 거 감 좋으니까 한번 해볼게. 저는 예전에 주식 투자에서 망했던 사촌 오빠의 이야기까지 꺼내며 남편을 뜯어말렸지만 남편은 자신이 벌어온 퇴직금으로 한다며 기어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뒤 어린이집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남편이 엄청 표정이 밝더라고요. 로또라도 당첨됐냐고 하니 오늘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확 뛰어서 300만 원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쇼핑몰로 작년 1년간 200만 원 벌었는데 그 돈을 하루 만에 벌었다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솔직히 주식 단기 투자가 나쁜 줄로만 알았는데 꼭 그러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주식을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큰 돈을 들이지 말고 최대 500만 원까지만 하라고 했네요. 그리고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퇴근하고 오니 남편이 이번에는 죽상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저번에 잘 돼서 자신감이 생겨서 어제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100만 원까지 줄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냥 두라고 했는데 이미 오늘 500만 원 정도를 더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가가 계속 바닥을 치더니 순식간에 1,0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확 줄었다는 거예요. 내가 딱 500만 원 가지고만 하라고 했잖아. 지금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돈을 그렇게 까먹으면 어떡해? 1,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제 어떡해? 기다려봐. 언젠간 오를 거야. 분명히 오른다고. 그리고 내가 뭐 놔줬자고 한 거야? 우리 둘이 잘 살자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너도 그때 올랐다고 좋아했잖아. 너도 하라고 해놓고서는 날렸다고 그러냐? 그래도 그때 내가 최대 500만 원까지만 하라고 했잖아. 줄었으면 그냥 둘 것이지 왜 돈을 또 써서 그 돈마저 날려먹어? 내가 어떻게든 찾아낸다고. 돈 한 번 날렸다고 난리야. 네가 어디 한 번만 날렸니? 쇼핑몰은? 쇼핑몰 키운다고 돈을 또 얼마나 썼어? 차라리 이럴 바엔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돈을 벌 생각을 해. 밖에서도 돈 벌기 어려운데 집에 앉아서 돈을 버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겠어? 집에서 돈을 번다는 사람들 다들 자기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너처럼 놀면서 돈 벌었으면 누구나 다 집에서 돈 벌지 누가 회사에 나가? 남편과 저는 그날 또 엄청나게 다퉜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 쇼핑몰이고 주식 투자고 다 손 떼고 그냥 밖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벌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남편은 소수의 성공 사례만을 믿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돈만 날리고 있으니 정말 답답해서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물론 이런 방법으로 성공하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놀고 먹으면서 이룬 성과는 아니잖아요. 그때 쇼핑몰을 크게 키운 사람들의 인터넷 강의를 보니 정말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잠을 자며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해서 몇 천만 원의 이익을 냈더라고요. 반면에 남편은 2시간, 3시간조차도 쇼핑몰 일을 하지 않고 주식에 관한 공부도 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돈이 생기겠습니까? 정말 옆에서 보는 속이 터지고 우리의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제가 꾸준히 돈을 벌고 있기도 하고 남편이 모아둔 돈도 있어서 당장 생활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그 뒤로도 계속 주식 투자를 했고 쇼핑몰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일주일에 1건에서 2건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 주문 처리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퇴근 후 모든 주문 처리는 제가 다 했죠. 남편은 제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종일 주식 창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식 그래프가 오르는 날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곤두박질 치는 날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의 상태는 주식 그래프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우리 동네에서 볼 일이 있으셔서 일을 보시고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아주버님 부부와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버님이 최근에 코인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돈을 불리고 있다고 하며 남편에게 코인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아주버님이 가시고 나서 남편이 이번에는 코인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봐야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미쳤어? 안 돼. 코인은 절대 안 돼. 주식은 그래도 회사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언젠간 오를 것이라는 보장이라도 있지. 코인은 요새 막 생겨서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한다며. 안 돼. 쇼핑몰부터 진짜 그놈에 투자하다가 집안 다 말아먹을 참이야? 너도 우리 형이 코인으로 돈을 번 거 다 들었잖아. 그리고 그동안은 내가 한다고 마음만 먹고 행동을 안 해서 그렇고 이번에는 진짜 될 것 같아. 진짜 이게 마지막이야. 이것도 망하면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회사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 벌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날 믿어봐. 차라리 주식이며 코인 하지 말고 이미 열어놓은 쇼핑몰 일을 해. 상품 하나라도 더 찾아서 더 올리라고. 아, 진짜 작작 좀 하라고. 내가 언제 너한테 돈을 달래? 내가 모은 돈으로 한다고. 그니까 그만 잔소리해. 남편은 저의 만류를 뿌리치고 결국 코인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365일 24시간 거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를 하겠다고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우고 나서 돈이라도 벌면 다행인데 표정이나 행동을 보니 돈을 버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이르면서도 남편은 인생은 한 방이라며 계속 코인과 주식에 빠져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벌어온 돈이 아닌 자신이 모은 돈으로만 해서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나마 우리가 아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냈네요. 이렇게 1년이 넘게 남편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이 집에만 있자 친정 부모님은 남편과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차마 이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인터넷 쇼핑몰 사업해서 적당히 번다고 둘러댔어요. 그러나 어쩌다 한 번씩 친정에 갈 때마다 계속 제 표정이 좋지 않고 제 목소리가 근심 걱정이 가득하자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생활비를 보태라며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지만 그냥 잠자코 받으라고 하시며 매번 보내주셨네요. 그렇게 저의 월급과 부모님이 주신 50만 원으로 빠듯하게 생활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이 집에 있다고 기죽이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 요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주 신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어린이집 끝나고 퇴근해서 오면 집안은 다 어질러져 있고 청소는 일절 하지도 않아요.
밥도 제가 해줘야 먹지. 자기 혼자서는 라면밖에 못 먹어요. 게다가 제가 일하면서 남편 먹여 살리는데 이 정도면 저 남편한테 엄청나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아들한테 라면은 좀 아니지. 이제 출근하면서 밥이랑 반찬도 준비해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먹을 수 있게 해라. 알겠니? 내 말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솔직히 너희 사이에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 평생 일만 해왔으니 이제라도 푹 쉬게 눈치 주지 말고 가장의 체면을 잘 지켜주고 옆에서 내조도 잘해주고 그래. 알겠지? 친정엄마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며 매번 주지 말라는 용돈도 보내주시는데 시어머니는 그래도 남편이 우리 집 가장이니 제가 내조를 해줘야 한다며 잘 챙겨주라고 하더라고요. 저의 건강이나 안부 따위는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남편을 낳은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기서 더 말하면 싸움만 날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뒤로도 종종 저에게 전화하셔서 남편을 잘 챙기라는 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남편이 더 꼴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참지 말고 그냥 남편과 헤어졌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 한 푼 주지 않고 쇼핑몰, 주식, 코인으로 돈을 확실히 버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제가 벌어온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먹고 자고 생활했는데 그때는 등신같이 산 세월이 아까워서 참고 살았네요. 남편이 코인으로 돈을 번다고 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제가 가만히 앉아서 계산을 해보니 그동안 주식이나 코인으로 번 돈보다 날린 돈이 훨씬 더 많았고 이제 남편의 퇴직금과 모아둔 돈도 다 바닥이 났어요. 남편은 다시는 주식이나 코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이젠 정말 쇼핑몰만 제대로 하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어린이집에 종일 있으니 잘 모르긴 하지만 남편이 평일에 매일 어디를 꾸준히 나갔다가 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연히 아르바이트 한다 생각을 해서 어떤 일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물어봐도 가르쳐주지를 않았어요. 아니 남도 아니고 부부 사이인데 배우자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이 절대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남편이 담배를 피지 않는데 자꾸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데 혹시 담배를 피우냐고 물어보니 그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옆에서 담배를 피워서 옷에 담배 냄새가 밴 것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요새는 길을 걸으며 담배를 피워도 눈총받는 시대인데 누가 일하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나요? 저는 뭔가가 이상하고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맘 같아서는 남편이 어디서 일하는지 미행하고 싶었으나 그렇지 않아도 바쁜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로 연차를 쓰기가 눈치 보여 그냥 있었네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은 집에 없고 드라마에서나 보던 빨간 딱지가 온 집에 붙어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집에 빨간 딱지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아니라 도박장에 다녔어. 거기서 잘 풀리면 하루에 몇 천까지도 벌 수 있다길래 그동안 코인과 주식으로 잃은 돈만 찾고 바로 나오려고 했어. 정말이야. 네가 정말 미쳤구나. 돈을 그렇게 잃고도 도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디? 항상 돈을 잃지는 않았어. 사실 처음엔 돈 벌기는 했어.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주식과 코인으로 잃은 돈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담보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어.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서 그 돈을 다 잃어버린 거야. 너는 믿지 못하겠지만 나 정말 돈을 벌려고 했던 거야. 우리 잘 살아보려고. 남편이 그동안 있던 일을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눈이 뒤집힐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온몸이 분노로 가득 차서 부르르 떨리고 제 심장은 터져 나올 것만 같았어요. 야, 돈을 벌려면 집구석이나 도박장이 아니라 나가서 일을 하라고, 일을. 나는 등신이라서 나가서 일하냐?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서 아침부터 회사에 출근하냐고.
나는 정말 잘 될 줄 알았어. 유튜브에 보면 다들 주식, 코인, 쇼핑몰로 돈을 벌길래 뭐라도 될 줄 알았다고. 정말이야. 그러면 네가 노력을 했어야지, 노력을. 맨날 집에서 TV 볼 거 다 보고 잘 거 다 자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돈을 벌어, 이 머저리야.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감이 들어오니? 너 솔직히 쇼핑몰만 열어놓고 제대로 일해본 적이 있기는 해?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다. 더는 못 살아. 이혼해. 저의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은 울면서 이혼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은 무시하고 저의 짐을 다 챙겨서 친정집으로 갔죠. 엄마는 몇 달 새에 얼굴이 많이 상한 저를 보며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께 남편이 퇴사한 후에 있던 모든 일을 다 솔직히 말씀드렸답니다. 엄마는 솔직히 그동안 제 목소리도 좋지 않고 얼굴에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것 같아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다며 아이도 없으니 그냥 이혼하고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저를 닮은 예쁜 아이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 아이가 없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음날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잠시 외출을 해서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남편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이혼할 수 없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번 돈으로 생활했으니 당연히 남편으로서는 이혼할 수가 없었겠죠. 솔직히 남편이 쇼핑몰 한다, 주식에 코인한다고 돈 잃을 동안 제가 돈 벌어다 주고 자기가 어지른 집안부터 쇼핑몰 일까지 뒷정리해줬는데 그런 제가 없으면 자기가 무슨 수로 먹고 살아가겠어요?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고 불며 애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확고해져서 그런 남편이 안타까워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난 너의 엄마가 아니야. 네가 밥이라도 얻어먹고 싶으면 이 집 잘 정리하고 너네 엄마한테 가서 달라 그래. 너네 엄마가 그러더라. 네가 돈을 날려먹든 어떻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장으로서의 체면을 지켜주라고. 근데 나는 내 성격이 거지 같아서 그렇게는 못 해먹겠으니 너네 엄마한테 가서 살아. 난 더는 너랑 못 살겠다. 너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좋다고 따라다니더니 돈 없으니까 도망부터 가려고 해? 좋을 때는 부부이고 힘들 때는 이혼이냐? 너도 진짜 이기적이다. 네가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고 어디 가서 일당이라도 받아오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나는 이렇게 안 했을 거야. 아니, 돈은 없어도 좋으니 회사에 나가서 일하려고 면접이라도 보고 오면 이렇게 이혼 서류까지는 내밀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동안 너는 쇼핑몰 한답시고 여기저기 강의에 돈 꼬라박고 그렇게 돈 들여서 연 쇼핑몰의 모든 일은 다 내가 하고 게다가 주식과 코인 한다고 돈 다 날려먹고 이제는 도박까지 하는데 내가 왜 그런 너와 함께 살아야 하니? 막말로 네가 아직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몰라. 이제는 정말 다 날려먹고 거지 됐는데 내가 왜 너를 먹여 살려야 해? 안 그래? 결국엔 내가 돈이 없어서 이혼한다는 이야기네. 그놈의 돈. 지긋지긋하다 정말. 돈이면 다냐? 어? 돈이 그렇게 좋아? 정말 너는 답이 없네. 지금 네가 날린 돈이 얼마인데 왜 이렇게 당당해? 쇼핑몰로 키운답시고 몇천 투자할 때 언젠가는 이 투자금이 빛을 발할 거로 생각했고 네가 쇼핑몰을 열어두기만 하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을 때도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 쉬고 싶은 마음이 아직 클 거로 생각하며 화내는 거 참고 또 참았어. 코인과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도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돈을 벌면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살 수 있다고 기대했어. 그런데 도박까지 하고 그도 모자라 집까지 팔아넘긴 너를 보니까 이제는 신랄 같은 희망도 없어져 버렸지 뭐야?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남편은 제 말에 이혼은 하지 못하겠다고 울고 빌고 사정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에 관한 상담을 했어요. 변호사님은 이혼이 가능하기는 한데 남편이 끝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면 여러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에는 정말 듬직했던 남편이었는데 나이를 먹더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팔랑귀가 되어 여기저기 돈을 잃고 다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는 게 지쳐서 이렇게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또 막상 이혼하고 혼자 살려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나 혼자 늙어서 어떻게 사나 하는 두려운 마음도 생겨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제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 아이도 없는데 그냥 참고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요새 하루에도 수백 번씩 여러 마음이 생기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저밖에 모르고 성실하기만 했던 남편의 30대 시절이 생각나고 그리워서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도박은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한다고 하고 노름에 빠지면 처자식도 팔아먹는다는 옛말이 있으니 마음을 독하게 먹으려고요. 그게 맞는 거겠죠? 아직도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저의 마음에 확신을 얻고 인생 선배들의 고견을 듣고자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보내기 전까지는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것 같아서 많이 고민했는데 지인들에게 말 못할 이야기를 여기에 올리니 속이 다 시원하고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아서 좋네요. 부디 앞으로 저의 이혼이 이른 시일 내에 진행되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열심히 보육교사로서 일하며 살고 싶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악질적인 며느리를 만나 난생 처음 누군가를 향해 강한 원망을 품어본 시엄마 되는 입장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같은 세상엔 어른에게 손에 입고 사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까? 당연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 젊은이들이 으쌰으쌰 들고 일어날 용기가 있다는 건 손뼉 쳐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런 용기 있는 젊은이들 덕분에 사회가 계속 발전하고 자유로워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모르거니와 늙은이라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해 태클을 거는 젊은이들은 요즘 사회 분위기를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곧 나이 70을 바라보게 된 늙은이긴 해도 최대한 젊은이들 생각을 이해해 주려고 했고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리 젊은이들이라 해도 사람 자체가 진작에 망가진 꼴이라면 제가 아무리 애써봤자 무용지물이더군요. 그럴수록 서로의 관계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반평생 이상을 살았음에도 나름대로 큰 고비 없이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제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게 우리 아들 며느리 때문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가슴이 아프네요. 우리 며느리 얘기 한번 들어보고 가주시겠어요? 저와 남편한테는 정말 작고 소중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현 남편과 재혼을 한 사이인데요. 제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이유는 난임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애 하나 제대로 낳지 못하면 소박 맞고 이혼당하는 게 흔한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대에서 저는 결혼 2년 차에 불임에 가까운 난임이라는 진단을 받고 말았고 시모의 구박과 남편의 방관을 못 이겨 1년 만에 시댁을 스스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원치 않는 합의 이혼으로 이혼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나름 성실하게 살았던 덕분인지 늦게나마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착한 남편을 얻는 덕에 제 인생엔 결코 없을 줄 알았던 소중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난임은 맞지만 시술을 통해 극적으로 얻게 된 아이라서 제겐 우리 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자식이었고 흔쾌히 제 목숨을 내걸 수 있을 만큼 무척 소중한 존재입니다. 보통 그렇게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면 과잉보호 방식으로 육아를 했겠다고 말씀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둘도 없는 소중한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제 품에 가둬두기보단 원하는 대로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표였습니다. 한편으론 당연히 부모로서 자식이 뭐라든 걱정되었죠. 저도 다른 부모들처럼 내 아이가 최고고 내 아이가 제일 잘나고 똑똑하다는 생각을 했고 계속 신경 써주고도 싶었고
학원을 2개, 3개 보내주고도 싶었어요. 하지만 오로지 우리 아들만 생각해서 그런 집착스러운 마음은 묻어두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건 남편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와 남편은 어렵게 살아온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이미 30대의 나이에 경양식 돈가스 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번화가에 위치해 있었는데 돈가스도 팔고 파스타도 팔고 각종 브런치를 팔아서 나름 장사도 잘 되던 가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남편의 돈가스 집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갔다가 처음 만나게 된 사이였어요. 당시 제가 돈가스 가게에 지원했을 때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25살에 했는데 3년간 난임으로 시댁에 시달리다가 이혼하고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 도전한 일이 바로 돈가스집 알바였던 거예요. 그 돈가스 가게를 사전 조사해 봤을 땐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이 20대 초반 대학생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서를 넣었다지만 솔직히 연락도 안 오고 바로 탈락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게 흔쾌히 면접의 기회를 주었고 경력 없는 제게 일할 기회까지 준 거였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장님이었습니다. 일한 지 한 1년 지났을 때는 제가 한번 남편한테 아무런 경력 없는 나를 왜 뽑아줬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가게 차리기 전 과거에 힘들었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저한테 동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불쌍해서가 아니라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남들보다 늦은 나이까지 가난에 허덕여서 제대로 뭘 하지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자신에게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들을 잊지 못하고 계속 챙길 정도로 큰 힘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도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작은 도움이라도 뭐든 힘이 된다는 걸 알아서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와닿았어요. 이혼녀가 된 이후로 저는 제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보여준 마음 덕분에 저도 모르게 감정이 많이 흔들렸는데 어느새 남편을 더 알아가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감사하게도 남편이 먼저 제게 호감을 표현해주는 덕분에 저희는 진지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인연이 오래되어 제가 31살이 되었을 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남편에게도 난임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남편은 그런 것 상관없다고 나만 보고 결혼한 거라서 아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의 난임 사정을 이해해준 남편에게 고마워서 저는 적극적으로 시험관을 알아봤습니다. 남편이 저를 좋아해서 그렇게 양보를 해준 거지. 사실은 아이를 원치 않는 게 아니라는 걸 눈치껏 알았기 때문에 저도 남편한테 노력하는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하늘이 알아준 건지 열심히 바라고 또 바란 노력 끝에 임신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기뻐서 흘리는 눈물을 그 당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느껴보았습니다. 남편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었어요. 제게 고생했다고 앞으로는 자기가 뭐든 간에 다 해주겠다며 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주는데 그 순간 제 주위에만 꽃이 흩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이야 관리만 잘하면 40대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엔 제 나이 30이면 많이 늦은 노산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3살에 문제없이 아들을 낳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아들의 존재는 저와 남편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이 돈가스 가게를 장사하면서 손발 맞춰 아들을 정말 열심히 키웠어요.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거 웬만하면 다 해주며 키웠는데도 신기하게 아들은 오냐오냐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쭉 해오더니
고등학교 때는 전교 회장까지 하는 저희는 아들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효도받고 있는 셈이라서 아들한테 별다르게 원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 입장은 저희와 또 달랐나 봅니다.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특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들이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경영 공부를 해서 남편 가게를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괜히 한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아들은 차차 증명해 보였어요. 학원 필요 없다고 해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대단하게도 혼자 힘으로 명문대에 합격했고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혼자 뭘 알아보더니 장학금까지 모으고 있었더라고요. 아들이 말해주기 전까진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바로 입사했고 월급으로 5년 동안 알뜰살뜰 돈을 모아 작은 건물을 매매해 돈가스집 2호점을 차렸습니다. 준비되자마자 대기업은 바로 퇴사를 했죠. 모든 걸 스스로의 힘으로 다 끝내놓고 저희에게 알려준 아들의 고백에 대견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했거든요. 자영업은 수입이 불규칙적이잖아요. 대기업까지 붙을 능력을 갖고 있는 아들이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설득할까 싶었지만 아들이 어릴 때부터 워낙 자기 아빠의 가게를 좋아하기도 했고 항상 입버릇처럼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싶었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단 걸 아니까 끝내 아들의 아까운 재능이 무산되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남편도 저더러 아들 하는 일에 괜히 끼어들 생각하지 말고 잠자코 지켜만 보라면서 멀리서 응원해주는 게 부모 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들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 혼자 고군분투하여 출발 지점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특해 죽겠대요.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한테 미천을 도움받지도 않고 혼자서 2호점을 차린 거잖아요. 역시나 제 걱정이 무색하게 아들은 음식 장사에 엄청난 소질이 있었습니다. 손님 다루는 태도도 능숙했고 무엇보다 메뉴를 개발해서 남편과 의논하는 솜씨가 참 놀라운 리더십이라고 봤습니다. 괜히 학창시절에 반장 회장을 한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 아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팔불출엄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제 눈에는 1분 1초도 허투루 살지 않는 아들이 놀랍기만 했어요. 아들은 일주일에 수십 가지 메뉴를 연구했는데 저희더러 시식해보라고 여러 번 찾아왔었거든요. 신기하게 저희처럼 나이 든 사람 입에도 전혀 부담 없이 맛있더라고요. 요리에 센스도 있고 요식업에 성공하고자 열정이 가득 찬 아들을 보니 남편 말이 맞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부터 알아서 잘하는 사람인데 제가 또 괜히 걱정을 했던 거죠. 저는 그 뒤로 남편처럼 멀리서만 아들을 지켜보며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신메뉴부터 인기 메뉴까지 선보이다 보니까 1호점보다 홀 크기가 훨씬 작은 2호점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들이 오로지 혼자 이뤄낸 성과물이라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들은 신메뉴의 보장을 확실히 본 뒤에 1호점에도 출시를 시켰고 1호점, 2호점 모두 매출 폭등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대견하지 않습니까? 덕분에 남편은 그동안 찍어보지 못했던 매출까지 찍으면서 직원을 2명 더 구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저는 손님들에게 제 아들이 성공해서 부모 호강시켜준다고 엄청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멋진 아들, 도무지 팔불출처럼 자랑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겠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만 지내주다가 좋은 사람한테 장가간다면 더없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들이 장가를 가자마자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낭떠러지 앞에 우뚝 서게 됩니다.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똘똘한 우리 아들한테서 정말 상상도 못할 큰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정확히는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달고 온 혹 때문에 제가 뒤로 넘어갈 뻔한 일을 겪게 되었죠. 30대가 된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고 데려온 며느리는 당연히 첫 대면에선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하면서 우리 아들처럼 사교성도 좋았고 젊은 사람같이 싱그럽게 애교도 곧잘 부렸어요. 딸 없는 서름을 그때 처음 느꼈을 정도로 며느리는 예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했던 건 며느리가 동물병원 간호사였기 때문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면서 귀한 아들을 얻기 전에 새 식구를 둘이나 들인 적이 있는데요. 누가 남편 가게 앞 전봇대에다가 버리고 간 유기견들입니다. 당시 작고 하얀 개가 2마리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서 물어보니 둘 다 3개월 정도 된 아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가 손수 건강검진까지 시켜줬는데 다행히 저희가 빨리 발견해주는 덕에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강아지들을 버리고 간 주인이었어요. 치료나 검사는 마쳤지만 이 강아지들을 다시 전봇대 앞에 데려다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인 전화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차마 강아지들을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 고맙게도 남편이 먼저 저한테 키워보자고 제안을 먼저 해주었어요. 강아지들을 저희가 키우기로 한 이유는 저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날 남편에게 가게에서 프로포즈를 받은 날이기도 했거든요. 같이 마감하고 집에 가려던 차에 개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날에 주어진 선물 같은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난임이라서 애를 못 낳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들을 우리 자식들로 생각하며 키우기로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후로 기적처럼 아들이 태어났고 아들도 강아지들이랑 남매처럼 정말 잘 지냈습니다. 나이가 들어 무지개 다리를 건넌 개들이 낳은 새끼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는 그때 그 새끼들이 성견이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며느리가 동물병원 간호사라니까 괜히 우리 강아지와 잘 맞을 것 같고 좋은 식구가 되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여자 보는 눈까지 좋아서 이렇게 동물의 진심인 며느리까지 들어왔구나 싶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제 편에 서서 저를 응원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참 1차원적인 마음이었던 거죠. 너무 안일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뒤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각자 잠자리에 든 새벽, 거실 밖에서 개들이 자꾸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편은 골아떨어져서 몰랐는데 저는 원래 잠기가 예민해서 방음 잘 되는 방이라도 애들 소리를 잘 듣곤 했습니다. 평소 불 다 꺼진 새벽에는 개들이 짖지 않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슬쩍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며느리 목소리가 같이 들리더라고요. 이 개놈 자식들이 가만 안 있어? 아, 침 흘리는 것 좀 봐. 더럽게 어딜 가까이 오려고. 주워온 개들이 낳은 새끼들이래. 접종이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 아이씨, 저리 안 가? 며느리는 우리 개들을 발로 쭉 밀어내며 누군가랑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인사 왔을 때만 해도 우리 개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던 며느리가 저희 애들을 개만도 못한 취급하는 걸 보고 충격 먹었어요. 제가 용화시켜 사연을 쓴 거지 실제 며느리 행실은 감히 누구한테 일러주기 무서울 정도로 과격했습니다. 그날 본 며느리는 제가 알던 며느리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너무 놀라서 오히려 제가 오해한 게 아닌가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저만 수시로 고민하면서 밤을 새웠어요. 다음날 아침 돼서 다시 보게 된 며느리는 제가 알던 며느리처럼 개들한테 상냥한 간호사더라고요. 그만 신혼집으로 돌아간다고 나서면서도 개들이랑 헤어지는 걸 아쉬워하며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틀이 지났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신경이 쓰이면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고심을 길게 하는 편이라서
결국엔 제가 직접 아들 가게에 방문을 했다가 아들한테 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새아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찾아왔다. 네가 분명 새아기 만날 때 우리 집에 개 키운다고 얘기를 했다 했지? 그때 정말 강아지 좋아한다고 말을 했었니? 당연하지. 개 싫어하는 사람이 동물병원 간호사를 했겠어? 개나 고양이 가리지 않고 환장하는 애야. 근데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정말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아, 그러니? 아니다. 내가 아무래도 착각했나 봐. 유라한테는 내가 이런 거 물었다는 거 말하지 마. 괜히 오해 생길라.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역시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집에서 본 며느리의 괴팍한 얼굴을 잠결에 잘못 보고 잘못 들은 거라고 봤어요. 하긴 동물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동물병원 간호사를 하겠습니까? 그날은 며느리에게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한 번 며느리의 실체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저만 목격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남편이랑 같이 출근했다가 근무하던 중간에 집에 볼 일이 있어서 혼자 집에 잠깐 돌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발장에 모르는 신발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마구잡이로 벗어놓은 것처럼 구부러져 있듯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신발이라기엔 작은 것 보니 며느리의 것 같았어요. 며느리한테 도어록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아마 아들이 알려줬나 봅니다. 그럼 연락이나 줄 것이지 연락도 없이 집에 무슨 일로 온 건가 싶더라고요. 신발도 가지런하게 두지 못하고 연락도 없이 함부로 시댁을 찾아오고 여기서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성이 좀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들은 웬만해선 집안에서 잘 짖지를 않는데 그날은 현관문 열자마자 3마리의 왈왈거리는 소리가 귀를 때리더라고요. 희한하게 며느리만 있으면 개들이 그렇게 짖어요. 이건 남편이랑 아들은 모르고 저만 눈치챘던 부분인데 알 때마다 기분도 별로입니다. 그리고 애들 소리에 뒤이어 함께 들리는 며느리의 고성은 또 한 번 며느리의 실체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야, 이 새끼들이! 아, 냄새나 죽겠네. 저리 안 꺼져? 확 갖다 버린다. 내가 너희처럼 시끄러운 애들 한두 번 보는 줄 아니? 다시는 못 짖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아직도 온몸에 털이 바짝 서요. 며느리는 우리 개들에게 쌍욕을 섞어가면서 하찮은 짐승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우리 애들을 함부로 건드리기라도 했는지 애들이 깨갱거리는 소리도 나더라고요. 그 순간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로 너무 놀라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며느리의 계속되는 욕지거리에 저는 얼른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방에서 들리는 소리였고 가까이 가보니까 며느리가 냉장고를 뒤지면서 개들과 씨름 중이더군요. 어머나, 이게 뭔 난리야? 새아가, 너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왜 연락도 없이 들어와서 남의 집 냉장고를 뒤지고 있어? 개소리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며느리는 제가 온 줄도 몰랐나 봅니다. 제 목소리에 돌아보더니 끽 소리를 지르며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세 제가 알던 상냥한 며느리 얼굴로 돌변했습니다. 아,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남편 말로는 자기 좋아하는 반찬을 어머님이 만들어놨다고 나중에 가져가라고 하셨다던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반찬했거든요. 일찍 집에 가는 김에 그 반찬 챙겨가려고요. 그럼 그렇다고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사람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도둑고양이처럼 왜 그러고 있어? 게다가 너 아까 우리 애들한테 욕했어? 저는 어머님 아버님 출근하셔서 방해될까봐 연락 못 드린 건데 강아지 일은 오해세요. 개들이 자꾸 저를 물려고 하길래 놀라서 그만 말이 강하게 튀어나왔나 봐요. 놀랐다고 우리 개들을 내다 버리네 만에 그런 소리를 한 거야? 너는 동물병원 간호사라면서 개들 다루는 법도 모르니? 너희 동물병원에서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막 그렇게 욕해?
유기할 거라고 겁박 주고? 말하다 보니 이전에 봤던 며느리의 모습까지 겹쳐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몰아붙였더라고요. 단지 그동안 며느리에게 경고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해버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게 은근히 대꾸 잘하던 며느리가 점차 변명거리가 없는지 갑자기 눈물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제가 못된 시모가 된 입장으로 보이니 저야말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머님 아들 배우자이고 며느리고 같은 식구인데 어떻게 걔보다 저를 못난 취급하세요? 너무해요, 어머님. 요즘 세상에서 어머님처럼 그렇게 며느리 갈굼하시면 꼰대 소리 들어요. 요즘은 인권이 워낙 중요한 시대라서 아랫사람이라도 조심히 대하셔야 된다고요. 훌쩍이던 며느리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서러운 마음에 그랬다는 건 알겠는데 발언 내용이 너무 기가 차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겠더라고요. 며느리가 울기까지 했으니 저는 당연히 그 일이 아들 귀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퇴근 시간쯤에 우리 가게로 찾아왔어요. 역시 오자마자 며느리 얘기를 하는데 며느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습게 상황을 설명해 놓았더군요. 엄마, 낮에 와이프랑 문제 있었다면서. 와이프 말로는 엄마가 마음대로 집에 들어온 거랑 걔들 때문에 섭섭하게 했다던데. 내 탓이야. 내가 대신 반찬 가져와 달라고 비밀번호 알려줬어. 그리고 걔 문제는 엄마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 사람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 아니었대. 나는 이제 도통 모르겠구나. 우리 개를 내다 버리네 만회하는 소리가 어떻게 들으면 오해일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돼. 간호사라면서 어쩜 그리 말을 함부로 한다니? 나도 세약이 이해해보려고 많이 노력했다. 그런데 내 눈에는 세아가가 우리 애들 잡아먹을 것처럼 화내는 걸로 보이는데 어떡해. 오해야. 그 사람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엄마랑 다투고 와서도 많이 반성하고 울었어. 강아지 문제는 내가 좀 더 대화를 해볼게. 아직 와이프가 서툴러서 그래. 엄마가 먼저 좀 봐주라. 앞으로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자기한테 해달라는 아들의 부탁은 저를 더 갑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지만 내뱉는 답변은 계속 서로 오해를 했던 것 같다고만 했어요. 처음으로 아들과 대화하면서 벽을 느꼈던 순간입니다. 서운했으나 이해도 되었어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본 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이랑 아들이 저를 위로해 주더라도 딱히 믿어주는 눈치는 아닐 수밖에요. 말했다시피 며느리는 제가 그런 모습을 목격하기 전만 해도 선녀처럼 여린 여자였으니까요.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며느리의 실체를 남편과 아들이 제대로 알게 된 일이 끝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저희 개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였어요. 폐렴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아들 제안으로 며느리 병원에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며느리 병원에 맡기는 것이 탐탁치 않았지만 아들이 직접 개들을 데려간 거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며느리한테 개를 맡기고 바로 출근을 했고 며느리가 퇴근할 때 아들이 태우러 가서 같이 우리 집에 넣어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혼자만 저희 애들을 본다고 했다면 제가 끝까지 만류를 했겠지만 며느리 병원에는 보는 눈이 많기도 했고 또 아들이 일을 마치면 같이 개들이랑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못 믿어온 마음을 애써 숨기고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교활하고 개념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며느리 같은 건 아닐 텐데도 며느리 하나가 너무 센 존재였다 보니 젊은 애들 전부가 며느리처럼 이기적이고 악랄해 보이는 거 있죠? 걔들이 도착해도 벌써 했을 시간인데 연락 주기로 한 아들은 계속 깜깜무소식이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아들한테 괜히 부담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먼저 전화를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약속 시간에 너무 늦길래
오래간만에 아들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받자마자 아들 목소리가 안 좋다는 것이 바로 짐작되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뒤이어 아들이 하는 말은 저를 기절초풍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떡해 엄마, 유라가 애들을 잃어버렸대. 지금 최대한 주위 둘러보고 있어. 추운데 괜히 나서지 말고 기다려줘. 애들 찾으면 바로 연락할게. 그러니까 당시 상황은 며느리가 퇴근하고 개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들 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개들이 갑자기 발광을 했고 며느리는 힘에 부쳐서 개들을 놓쳤다는 거였습니다. 3마리의 개들이 순식간에 달아나 버리는 바람에 며느리 혼자서 그걸 감당 못해 결국 모두 잃어버렸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남들한텐 그냥 강아지일지 몰라도 제게는 단순한 반려견 수준을 뛰어넘는 가족이에요. 듣는데 내 애가 실종되었다는 말을 듣는 것처럼 가슴이 벌렁거렸다는 겁니다. 남편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랑 남편은 오지 말라는 아들의 말을 외면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그 근처로 향했습니다. 제가 꼬여서 자꾸 나쁜 방향으로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애들이 사라져버린 게 며느리 탓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제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에 대한 분노로 차올랐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있는 곳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점차 검게 물들어갔어요. 차에서 내리게 되었을 때는 이미 며느리를 탓하기 위해 마음을 먹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보이자마자 쫓아가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이 천벌받을 년, 너 일부러 그랬지. 내 새끼들 못되게 구워 삼더니 일부러 버린 거지? 내가 언젠간 너 사고 낼 줄 알았다. 그래도 그동안은 너를 이해해보려고 해서 눈 감아줬거늘. 기어이 네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나도 더 이상 넘어가줄 필요가 없지. 왜 이러세요, 어머님? 제가 무슨 일부러 했다고 그러세요. 3마리가 동시에 발악을 하는데 제가 혼자서 무슨 수로 개들을 다 붙잡아 두냐고요. 어머님 저번부터 자꾸 절 이상하게 오해하시는데 계속 이러시면 저 진짜 화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해를 한 건지 아니면 맞게 본 건지 그건 네 말만 들어선 모를 일이지. 만약 내가 정말 오해를 한 거라면 난 네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도 조아릴 수 있다. 그러는 넌 나만큼 떳떳하게 네 말에 책임질 수 있니? 왜? 연기한 게 너무 많아서 막상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겁이 나? 저는 재혼을 하고 나서부턴 화라곤 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남편이랑 아들도 아는 사실이에요. 저더러 항상 힘나는 비타민 같은 존재, 잔잔한 안개꽃 같은 존재라고 칭찬을 했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목청 높여서 며느리를 다그치자 남편과 아들이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황급히 저를 말리며 진정시켰어요. 그 와중에 며느리는 제 엄포에 당황해서 아들 뒤에 숨고 난리를 부리더군요. 억지로 짜낸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서 말입니다. 일단 애들 찾는 게 먼저라는 남편 말에 저는 뒤늦게 정신을 붙들고 주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으며 사방팔방을 돌아다녔어요. 워낙 정신 빠져 있었던지라 저는 제가 울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울면서 뛰어다니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무슨 일 있냐고 알아서 물어봐 주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당장 그날에 아이들을 찾는 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지만 주저앉아만 있는다면 아이들 찾을 기회는 영영 사라질 테니 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매일매일 방도를 찾았죠. 제가 가게 일도 못 보고 아이들 찾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니 남편도 제 곁에서 손길을 보태주었고 아들이랑 며느리도 퇴근하면 저를 도와 실종 전단지라도 더 나눴습니다. 반드시 찾을 거라는 일념 하나만 생각하며 움직였는데 제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 거리에 주차된 블랙박스랑 주위 건물 CCTV까지 제발 사정하고 부탁해서 확인을 했어요.
도로 CCTV의 경우 경찰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길래 그런 것까지 알아볼 정도로 진심을 쏟아부었죠. CCTV를 확인할 때 남편은 제 곁을 지켜줬고 아들이랑 며느리는 출근 때문에 적정 시간만 돕다가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확인한 CCTV 자료에서 저는 며느리 실체에 대한 확신을 얻은 셈이었고 남편은 생소한 며느리 모습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확인했던 블랙박스, CCTV를 다 조합해보면 며느리가 우리 애들을 일부러 버렸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며느리 모습이 대거 찍혀 있었는데 며느리가 인도에서 나오더니 주위를 둘러보다가 개들을 도로 쪽으로 풀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며느리에게서 해방된 개들은 도로를 막 뛰다가 차편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 중구난방으로 방향까지 못 잡다가 건너편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차들이 신호를 받은 상태여서 2차 사고 위험은 없었어요. 그땐 아들이 며느리에게 당도하기 전이라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와 며느리뿐일 겁니다. 남편도 이제야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되었으니 충격이 클 테죠. 마치 제가 며느리의 실상을 처음 봤던 순간처럼요. 모든 걸 본 저와 남편은 며느리한테 나란히 화가 나서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장사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웠기 때문에 남편은 장사로 돌아가야 했고 나중에 아들을 따로 불러서 며느리가 일으킨 사건에 대해 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부터 당장 며느리 동물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동물병원에 등장하자 며느리가 좀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금세 저를 걱정하는 얼굴로 잠 좀 주무셨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거기다 대고 바로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사람들 눈도 신경 쓰지 않고 말입니다. 개만도 못한 년. 네 편 안 들고 개들 편 들어서 섭섭하다고 했니? 어떻게 너를 개보다 못한 취급하냐고 했어? 몰라서 물어? 네가 그런 취급밖에 못 받은 건 애초에 네가 개만도 못한 년이기 때문이야. 주워온 개라고 세균 취급하는 네가 어떻게 동물병원 간호사가 됐는지 모르겠네. 여기 직원들이랑 보호자들은 아니? 네가 지난밤에 우리 애들 유기시켰다는 거? 당시 시간이 아침이었던지라 방문자가 많았고 직원들도 다들 모여있던 차였는데 제 말을 듣고 모두가 놀라서 며느리에게 시선을 던졌어요. 당황한 며느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어떻게든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밀치고 원장이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녔죠. 그리곤 원장실 한 곳을 들어가 의사 선생님한테 다짜고짜 CCTV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 아가씨가 안고 있는 강아지 3마리를 어떻게 하는 걸로 보이세요? 놓친 게 아니라 일부러 놓은 걸로 보이지 않나요? 이 강아지들 기억나시죠? 우리 며느리 믿고 여기 병원에서 치료받은 애들인데요.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우리 애들을 알아보았고 그 강아지들이 며느리 시댁되는 집안의 강아지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화면 속의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라는 걸 바로 눈치채더라고요. 어째서 아이들을 유기한 거냐고 저한테 묻길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며느리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며 증거 영상까지 모두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몰상식한 인간을 직원으로 쓰지 말고 당장 해고하라고 했습니다. 해고 안 하면 이 영상을 동물병원 이름을 달고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다고 했더니 자기 개인 병원 명의를 실추시킬 수 없던 수의사가 알겠다고 약속을 해주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시켜서 못 들어오고 있던 며느리는 제가 원장실을 나서자마자 저를 잡아 끌고 탕비실 같은 데로 데려갔습니다. 주위에서 말리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악을 지르는 바람에 다들 식겁해서 어쩌지 못했죠. 며느리가 드디어 본 얼굴을 숨기지 않기로 작정했는지 제가 시어머니라는 것도 잊고서 호통을 쳤습니다. 남의 직장까지 와서 대체 무슨 행패예요? 그래요. 내가 그 녀석들 좀 풀어줬어요. 걔들 때문에 남편이 나랑 아이 가질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남편이 계속 걔들 노견이라고 살아있을 때 추억 많이 만들어야 된다면서 개소리만 하길래 답답해서 그랬어요. 못된 것. 내 아들이 너 이런 애인 줄 알면 상종도 안 할 거다. 어디서 이런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앞길을 틀어막아. 우리 애들이 너만 보면 짖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네가 보통 애가 아니라는 걸 알고서 그렇게 표현을 해댔던 거였어. 지겨워. 자꾸 내 새끼 우리 자식 하면서 의미 부여하시는데 그래봤자 걔는 걔예요. 그것들은 사람보다 못한 것들 맞는다고요. 저 동물병원 간호사인 거 잊으셨어요? 그런데 의미 넣는 어머님이야말로 정신병 있는 겁니다. 병원 가보세요. 너 말 잘했다. 네가 이렇게 나와주길 바라고 내가 소형 카메라를 산 거야. 고소당할 준비나 하거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서 그런 상식 없는 행동을 해. 네가 저지른 행실 내가 아주 단단히 떠벌려 줄 테니까 각오해라. 제가 가방을 단단히 챙겨 들고 탕비실을 나가는데 며느리가 당황해 있다가 뒤늦게 어머님 소리를 지르며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위 사람 시선은 안중에 없는지 제 가방만 잡고 늘어지더군요. 제가 무게의 중심이 휘청거려 고꾸라지자 지켜보던 직원들이랑 보호자들이 다 같이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2명까지 나와서는 저를 부축해주면서 며느리를 향해 무슨 짓이냐고 혼쭐을 내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며느리는 미친 듯이 제 가방만 뒤지면서 내용물을 다 쏟아냈고 수영 카메라 어딨냐고 소리치기만 했습니다. 내가 정말 너를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린 이유가 다 있었네. 카메라 같은 건 없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무슨 소용이니? 이미 너의 그 추악한 실체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 여기 모든 사람들의 눈과 기억을 가리지 않는 이상 더는 못 숨긴다. 며느리가 제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사람들한테 경멸의 시선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고 보호자들은 대놓고 며느리를 욕하면서 며느리 담당으로 된 보호자들은 당장 관리 선생님 바꿔달라고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지 아들 또한 며느리 실체를 알고 충격을 많이 받았고 집에서 며느리랑 둘이 대판 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며느리를 대상으로 아들은 소송을 시작했고 똑똑한 아들은 며느리의 행실이 담긴 영상들을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개중에는 동물보호법에 위반된 행동도 있어서 며느리에게 내려질 처벌은 위자료 외에 수백만 원의 벌금이 보태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무슨 난리인지도 모를 판이 벌어지고 난 후 우리 집 개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다른 동물병원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날보다 조금 꼬질꼬질해졌지만 정말 무사하고 건강하게 발견돼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착실하게도 셋이서 같이 붙어 다녔나 봐요. 병원에서도 처음 발견했을 때 3마리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며느리가 울고불고 자신을 질책하며 아들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며느리만 보면 가족 같은 반려견들이 유기되었던 악몽이 떠올라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집 앞에 찾아오는 며느리에게 쌍욕까지 하면서 완전 절연을 해버렸어요.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아들한테 안 통하니까 이해가 저한테까지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 있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저보다 개들을 더 예뻐하는 것 같아서 질투나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정말 실수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아빠 엄청 보수적이라서 저 이혼당한 거 알면 진짜 큰일 나요. 너는 내가 아주 만만한가 보구나. 들키면 눈 감아주고 빌면 넘어가주고 하니까 나를 아주 쉽게 봤나 본데.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다신 헛짓거리 안 하지 않겠니? 가서 너희 부모한테 다시 교육받고 똑바로 살거라. 며느리를 그렇게 쫓아보내버렸더니 저희 가정은 기다렸다는 듯 바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제게 그동안 믿어주지 않아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남편도 저더러 혼자 며느리 실체를 눈 감아주고 있느라 버거웠겠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애초부터 아들과 남편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제 말을 못 믿어줄 때 약간 서운한 건 있었지만 둘의 반응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정상적이기만 했어도 저는 아들네 부부에 터치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파렴치한 며느리라면 제가 어찌 무시만 하고 있을 수 있겠나요? 아들이야 워낙 똑똑해서 마냥 당하고만 살 사람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우리 강아지들은 아니잖아요. 강아지들은 여전히 가족들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란 말입니다. 감히 내 새끼들을 건드렸다면 저는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둘 생각도 옆에 둘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반려견을 안 키우는 분들은 가족과 반려견을 동등히 하는 제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분들 마음까지 강요해서 위로받을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다들 동물이라고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진 말아주셨으면 해요. 생명의 가치를 제가 감히 지정할 순 없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도 저와 똑같이 목숨을 평가할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나쁜 마음 먹는 사람은 있어도 나쁜 마음 먹는 동물은 없다는 거. 아는 지인한테 들었었는데 감명이 깊었던지라 남겨봅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갔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